네, 다음에 45번, 46번 문제도 듣고 풀어보겠습니다. 이거 좀 내용 어렵기 때문에 여러분들 집중해서 들으셔야 될 것 같아요. 45번 들은 내용과 같은 것이고요. 46번 여자가 말하는 방식이라고 나왔죠. 방식 보면 묘사, 요약, 비교, 설명이라고 나왔기 때문에 어떤 표현이 나왔는지 이 네 가지는 이미 공부했던 표현들이죠. 잘 듣고 들어보시면 되겠고요. 들은 내용과 같은 거 보면 뭐 진동수와 현의 길이, 그 다음에 8도, 현의 길이 줄이면 8도 뭐 낮아진다. 피타고라스라는 단어도 나왔고요. 수학 원리, 피아노 연주 잘한다. 뭐 이런 내용 나왔어요. 뭔가 음악과 수학 관련된 내용이라는 것 추측할 수 있겠죠. 자, 먼저 여러분들 들어보시고 문제 풀어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을 듣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2번 읽겠습니다. 다양한 악기로 아름다운 음악을 만들어내는 데에는 그리스의 수학자 피타고라스의 공이 컸다는 사실, 여러분은 알고 계셨습니까? 현악기의 경우 현의 길이를 원래 길이의 반으로 줄이면 원래 음보다 8도 높은 음이 됩니다. 이렇게 현의 길이를 자르고 비율을 계산하는 수학적 과정을 거쳐서 오늘날 도레미파솔라시도의 음계를 만들어낸 사람이 피타고라스입니다. 이렇게 발견한 수학 규칙은 바이올린, 첼로 등 다양한 악기에 적용되고 있습니다. 또한 피아노는 규칙적인 배열을 가진 한 옥타브가 88개의 건반을 이루고 230개의 현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각각 수학적 규칙성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음의 높낮이와 관계 있는 또 다른 수학 원리가 있는데 바로 진동수입니다. 진동수는 현의 길이와 반비례하는데 현의 진동수가 어긋나면 조화로운 소리가 나지 않게 됩니다. 참 신비하지 않습니까? 다시 들으십시오. 다양한 악기로 아름다운 음악을 만들어내는 데에는 그리스의 수학자 피타고라스의 공이 컸다는 사실, 여러분은 알고 계셨습니까? 현악기의 경우 현의 길이를 원래 길이의 반으로 줄이면 원래 음보다 8도 높은 음이 됩니다. 이렇게 현의 길이를 자르고 비율을 계산하는 수학적 과정을 거쳐서 오늘날 도레미파솔라시도의 음계를 만들어낸 사람이 피타고라스입니다. 이렇게 발견한 수학 규칙은 바이올린, 첼로 등 다양한 악기에 적용되고 있습니다. 또한 피아노는 규칙적인 배열을 가진 한 옥타브가 88개의 건반을 이루고 230개의 현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각각 수학적 규칙성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음의 높낮이와 관계 있는 또 다른 수학 원리가 있는데 바로 진동수입니다. 진동수는 현의 길이와 반비례하는데 현의 진동수가 어긋나면 조화로운 소리가 나지 않게 됩니다. 참 신비하지 않습니까? 45번 46번 마유님 어렵네요 이 문제라고 하셨는데 좀 어렵죠 내용 자체가. 아무래도 평소에 우리가 잘 생각하거나 보지 못했던 이런 내용이 나오면 특히 듣기에서는 더 어렵다라고 느낄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일단 좀 여러분들 답 푸시는 시간 좀 기다렸다가 같이 몇 번이 답인지 확인하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먼저 답 확인해 보면요. 45번의 답은 3번. 3번. 그러니까 앞부분에 바로 나와 있었죠? 네, 46번의 답은 4번이 답이 됩니다. 자, 이거 46번도 학생들 많이 틀리셨는데요. 자, 내용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이것도 듣기 내용 정리한 거 보시면 아마 금방 이해되실 거예요. 내용 한번 보겠습니다. 자, 수학과 음악의 관계에 대해서 지금 설명하고 있는 글이죠. 내용이 이렇게 정리됩니다. 여기 앞에 보시면요. 다양한 악기로 아름다운 음악을 만들어내는 데에 악기로 음악을 만드는데 수학자 피타고라스의 공이 컸대요. 공이라는 건 노력, 업적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어떤 일을 하기 위한 노력이나 힘이 많이 사용되었다라는 거죠. 네, 수학자 피타고라스가 노력을 많이 했다라는 사실 알고 계셨습니까? 라고 말하고 있고요. 수학자 피타고라스의 노력이 이렇게 두 가지로 나옵니다. 첫 번째 피타고라스가 한 일은 이 음계를 만든 거예요. 수학을 이용해서 음계를 만든 것. 두 번째는 수학을 이용해서 진동수를 만든 것. 이 두 가지가 피타고라스의 공이다, 노력이다 라고 볼 수 있어요. 볼게요. 자, 여러분 알고 계셨습니까? 라고 말한 이후에 이렇게 말하죠. 현악기의 경우라고 말합니다. 자, 여러분들 현악기 아시나요? 현악기? 이때 이 현악기 할 때 이 현자가 줄이라는 뜻이에요. 줄. 그래서 줄로 이루어져 있는 악기를 이제 모두 다 현악기라고 합니다. 이것도 잠깐 보여드릴게요. 여기 보시면요. 뭐 바이올린 또는 뭐 비올라 아니면 뭐 오보에 막 이렇게 줄로 이루어져 있는 것들 있죠? 아니면 뭐 이런 가야금, 거문고 이런 것들, 뭐 비파 이런 것들, 또 거문고 이렇게 줄을 뜯어서 내는 소리 악기들을 다 현악기라고 합니다. 악기 종류 중에 줄로 이루어져 있는 것들은 모두 다 현악기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렇게 계속 내용 보면요. 먼저 현악기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런 현악기의 경우, 이 현의 길이를 원래 길이보다 반으로 줄이면 원래 음보다 8도 높은 음이 된대요. 아, 그러니까 원래 길이에서 줄이면 음이 더 높아진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네, 이렇게 정리입니다. 현악기의 예를 들어서, 길이를 줄이는 예를 들어서 이렇게 현의 길이를 자르고 비율을 계산하는 수학 과정을 거쳐서 오늘날 도레미파솔라시도 같은 음계가 만들어졌대요. 그 음계를 만든 사람이 누구요? 피타고라스입니다. 라고 볼 수 있죠. 여기서 바로 이게 나와요. 이렇게 음계를 만든 사람, 이 피타고라스입니다. 라는 부분을 통해서 이게 바로 3번의 답이 되겠죠. 피타고라스에 의해서 피타고라스가 우리가 사용하는 이 음계를 만들었다. 라고 3번이 답인 거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그 수학적으로 원래 길이에서 반 줄이면 8도 높아지고 또 여기서 반 줄이면 뭐 16도 높아지고 막 이런 계산을 했겠죠. 이런 계산을 통해서 도레미파솔라시도 같은 음의 높이를 만들었다 라고 말하고 있고요. 네, 이렇게 발견한 수학 규칙, 이게 음계죠. 이것은 바이올린, 첼로 같은 다양한 악기에 적용되고 있대요. 자, 또한 이 음계에 사용되는 것 중에 하나의 예가 또 피아노예요. 여기 보면 바이올린, 첼로, 피아노 같은 예를 들어서 이 음계를 어떻게 활용하고 있는지 지금 계속 설명하고 있죠. 자, 뭐라고 말해요? 자, 피아노는 규칙적인 배열을 가진 한 옥타브가 88개의 건반을 이루고 있대요. 너무 어려운데요. 옥타브는 어차피 그 음악에서 사용하는 그런 용어니까 여러분들 그냥 이렇구나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냥 피아노는 88개 건반이 있다. 그리고 230개의 현으로 이루어져 있다. 피아노 뒷부분 보면 이렇게 줄로 연결돼 있죠.
건반을 우리가 누르면 뒤에 이렇게 줄로 연결돼서 소리를 내죠. 그런 의미예요. 현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모두 다 수학적 규칙성을 반영하고 있대요. 그러면 요 보세요. 지금 피타고라스가 수학을 통해서 악기를 만들었다라고 했는데 그 대표적인 게 음계고 이런 음계를 사용한 대표적인 예가 피아노다라고 말하고 있죠. 그리고 이외에도라고 말합니다. 이외에도 음의 높낮이와 관계가 있는 또 다른 수학 원리가 있대요. 음계 외에 또 있다라는 거죠. 그게 바로 진동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예는 이 진동수에 대해서 말하고 있죠. 진동수는 현의 길이와 반비례하는데 저도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냥 이렇구나 하고 넘어가시면 돼요. 너무 어려운 내용은 진동하는 수 이렇게 울리는 그 숫자가 현의 길이, 현의 그 길이가 줄이 얼마나 기냐 짧냐 현의 길이가 길면 진동이 더 짧고 현의 길이가 짧으면 줄의 길이가 짧으면 진동이 더 커지고 반대로 비례하는데 현의 진동수가 어긋나면 조화로운 소리 또 수학적 비율이 맞으면 아름다운 소리 아니면 소음이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거예요. 진동수라는 것은 줄의 길이와 진동수 반비례하는 것을 이용해서 아름다운 소리 조화로운 소리가 나느냐 그렇지 않으면 소음이 된다 이런 걸 구분하고 있죠. 마지막은 수학적 원리를 이용한 진동수를 통해서 음악을 조화로운 소리 아름다운 소리가 나도록 만들었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 외에 틀린 거 보면요. 피아노의 건반 진동수 현의 길이 비례한다 라고 했는데 피아노 건반에 대해서 나오긴 했죠. 이 건반과 이 현의 길이 비례, 반비례 이런 말은 안 나왔어요. 그냥 규칙성에 대해서만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는 줄의 길이와 진동수 비례한다 라는 내용 없고요. 오히려 진동수와 현의 길이 비례, 반비례는 여기에 나왔었죠. 진동수와 현의 길이는 반비례한다 라는 내용이 나와 있었습니다. 자, 2번. 현의 길이를 반으로 줄이면 이거 그대로 있었죠. 원래 현의 길이를 원래 길이에서 반으로 줄이면 8도 낮아진다 라고 했는데 8도 높은 음이라고 나와 있네요. 그래서 낮아진다 틀렸습니다. 자, 4번 수학 원리 잘 이해하면 피아노 연주 더 잘한다 이런 내용 있었어요? 없었어요. 그냥 수학 원리가 규칙성이 이 피아노는 반영돼 있다라는 말만 있었지 수학을 더 잘하면 피아노도 더 잘 친다 이런 내용은 없다라고 볼 수 있겠죠. 답은 3번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해되시죠? 넘어가서 여자가 말하는 방식 보겠습니다. 여자 결국 무슨 말하고 있어요? 수학자 피타고라스가 아름다운 음악을 악기로 만드는데 노력했다. 첫 번째 노력은 음계를 만들었다. 수학을 통해서 음의 길이를 정해가지고 이런 여기 밑에 나와 있는 이런 피아노나 바이올린, 첼로 같은 곳에 이 음계를 적용시켰다 라는 말 했고요. 자, 다음에 두 번째는 진동수를 수학적 계산을 통해서 아름다운 소리가 나는가 또는 소음이 되는가를 계산했다 라는 내용이 나와 있었죠. 자, 이 중에서 여자가 말하는 방식 뭐예요? 여자는 수학 원리에 대해서 음악과 수학 원리의 관계를 설명한다 라고 볼 수 있겠죠. 예를 들어서 얘 뭐였어요? 피아노 예, 이런 예, 이런 거 들어서 설명하고 있다 라고 볼 수 있겠죠. 음악에 있는 수학 원리를 설명한다 라고 볼 수 있고 나머지는 특별히 맞는 내용이 없습니다. 묘사라고 하면 자세하게 이야기한다, 자세히 설명한다 라는 건데 현악기에 연주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나오지 않았었고요. 음계 만드는 과정 요약은 짧게 이야기하는 거죠. 근데 짧게 이야기하는 것도 아니고 음계 만드는 과정이 아니라 이 수학 규칙이 음계와 관련이 있다라는 내용이었기 때문에 이것도 틀렸죠. 피아노와 바이올린 소리 비교 이건 완전히 틀리죠. 소리 비교가 아니라 피아노와 바이올린에도 이 음계에 수학적 규칙이 들어가 있다라는 내용이었으니까 답은 4번이 될 수밖에 없어요. 이해되시죠? 티벤베티님이 음계랑 음악계 차이가 있네요 라고 하셨는데 그럼요. 차이가 있죠. 여기 나온 것처럼
음계라고 하면 음의 이름이라는 뜻으로 뭐 도레 미파 도레 이게 아니네. 도레 미파 솔라 시도 이게 음계고요. 티벳메티님 이야기하신 음악계라고 하면 음악 세계, 음악 세계에 있는 사람들, 음악의 그 종류, 음악 안에서 일하는 사람들의 세계 이렇게 볼 수 있죠. 음악계라고 하면요. 여기서도 단어 한번 좀 정리해 볼까요? 아까처럼 이해 안 되는 단어나 표현이 있으면 질문해 주시고요. 제가 먼저 한 몇 가지 골라볼게요. 아까 공에 대해서 설명했기 때문에 이것도 한번 잠깐 정리해보고, 현악기도 아까 사진으로 같이 봤었죠? 음계도 아까 티벳메티님 정리하셨고요. 이외에는 뭐 특별히 없네요. 뭐 반비례 이런 것만 한번 볼까요?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정도만. 자, 공이라는 단어는 업적이라는 단어와 같은 뜻으로 어떤 일에 대한 노력과 수고라고 볼 수 있어요. 어떤 일에 노력과 수고했다, 노력을 했다, 수고를 했다. 그래서 어떤 뭐 큰 일을 이루었다라고 할 때 공, 업적이라고 표현할 수 있죠. 네, 현악기도 아까 설명했었죠. 줄로 이루어져 소리를 내는 악기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음계 있었고요. 반비례는 서로 반대되는 관계, 이걸 반비례라고 하고 비례랑 반대된다라고 했습니다. 뭐 이런 거였죠. 뭐 예를 들어 그래프에서 어떤 것이 증가할 때 다른 것은 떨어져요. 감소해요. 서로 반대되는 관계이기 때문에 이거 반대된다, 반비례라고 했었고요. 이와 반대로 자, 어떤 A가 증가할 때 B도 증가해요. 또 감소할 때 똑같이 감소해요. 이건 비례라고 말을 했었습니다. 이해되시죠? 또 여러분들 질문하셨네요. 질문. 일단 이 문제 관련된 질문 먼저 볼게요. 릴리님이 배열 설명해 주시겠어요? 했네. 배열은 일정한 규칙으로 늘어놓다 라는 뜻입니다. 배열하다 라고도 해요. 자, 그러니까 이런 거죠. 우리가 어떤 물건을 이렇게 쭉 한 줄로 세워서 늘어놓을 때 규칙적으로 늘어놓아요. 여기 물건 놔두고 뭐 3cm 띄워놓은 다음에 여기 물건을 놔둬요. 또 3cm 사이를 두고 또 물건을 놔둬요. 이런 것을 배열이라고 합니다. 일정한 규칙을 가지고 물건을 놔두다, 늘어놓다 라는 뜻으로 배열하다 라고 씁니다. 이해되시죠? 다음에 또 질문이 제니님이 질문을 하셨는데 이거 문제와 관련 없는 질문이니까 색깔 바꿔서 한번 같이 볼게요. 질문이 난치병, 불치병 차이가 있어요? 이렇게 물어보셨는데요. 같은 의미라고 보시면 됩니다. 난치라는 것은요, 낫기, 어려운, 낫기 이거 틀렸네요. 낫기 어려운 병을 난치병이라고 합니다. 이 난자가 어렵다라는 뜻이고요. 이 치가 완치, 치료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완전히 100% 낫기 어려운 병, 뭐 치료가 어려운 병이라고 보시면 돼요. 불치병은요, 불가능한 병이에요. 치료하기에 낫는 것이 불가능한 병, 낫는 것이 불가능한 병, 치료할 수 없는 병이라고 볼 수 있죠. 자, 그러니까 난치병이라고 하면 좀 어렵긴 하지만 가능성이 없진 않아요. 가능성이 낮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치료할 수는 있는데 이 치료가 효과가 있는지 없는지 가능성이 낮고요. 불치병은 가능성이 없다라고 보시면 돼요. 아무리 치료를 받아도
이전처럼 회복할 수 없을 때, 정상인으로, 아프기 전으로 돌아갈 수 없을 때는 불치병, 돌아갈 수는 있는데 그 확률이 너무 낮을 때는 난치병이라고 합니다. 이해되시죠? 네, 이렇게 쓰시면 돼요. 난치병, 불치병. 잘 쓰셨습니다. 또 다른 질문 없으시면 넘어가도록 할게요. 넘어갈까요? 자, 넘어가겠습니다. 자, 다음에 47번, 48번 문제로 넘어갈게요. 47번은 들은 내용과 같은 것. 48번 남자의 태도죠. 남자의 태도 보면 뭐 의심한다, 뭐 우려한다, 적극적 지지. 지지는 찬성, 응원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찬성. 어떤 의견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응원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다음은 불만 토로. 토로는 표현한다 라는 뜻이죠. 불만을 표현하고 있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기 들은 내용 보면 다 유연근무제라는 말이 막 나오고 있네요. 그래서 여기서 근무시간 단축하면 뭐 어떻게 된다. 유연근무제는 공기업에서 실시한다. 유연근무제는 신규 채용 가능하다. 뭐 다음에 유연근무제의 목적으로 뭐 이런 것이다 라고 볼 수 있겠네요. 자, 먼저 여러분들 듣고 문제 풀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문제 한번 들려드릴게요. 다음을 듣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2번 읽겠습니다. 근로자 스스로 일하는 시간과 장소를 선택할 수 있게 하는 유연 근무제에 대해 의견을 들어보고자 몇 분을 모셨습니다. 정부가 실업 문제의 해법으로 제시한 유연 근무제를 공기업에서 먼저 실시하기로 했는데요. 김 교수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글쎄요. 이 제도가 잘못 정착되면 오히려 비정규직 확대라는 더욱 심각한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기존 인력의 근무 시간 축소 없이 탄력적으로 운영하는 것만으로는 일자리가 늘어나지 않기 때문에 실업 문제를 해결할 수는 없어 보입니다. 기존 노동자들의 정규 노동 시간을 하루에 1시간씩 줄이면 약 20% 정도의 신규 채용이 가능합니다. 유연 근무제보다는 근무 시간을 단축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라고 봅니다. 다시 들으십시오. 근로자 스스로 일하는 시간과 장소를 선택할 수 있게 하는 유연 근무제에 대해 의견을 들어보고자 몇 분을 모셨습니다. 정부가 실업 문제의 해법으로 제시한 유연 근무제를 공기업에서 먼저 실시하기로 했는데요. 김 교수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글쎄요. 이 제도가 잘못 정착되면 오히려 비정규직 확대라는 더욱 심각한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기존 인력의 근무 시간 축소 없이 탄력적으로 운영하는 것만으로는 일자리가 늘어나지 않기 때문에 실업 문제를 해결할 수는 없어 보입니다. 기존 노동자들의 정규 노동 시간을 하루에 1시간씩 줄이면 약 20% 정도의 신규 채용이 가능합니다. 유연 근무제보다는 근무 시간을 단축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라고 봅니다. 47번 48번 이것도 여러분들 답 고르는 시간 조금 기다렸다가 같이 볼게요.
유연 근무제 자체는 사실 좀 어렵진 않죠. 왜냐하면 이전에 우리가 54번 예상 문제로 한번 풀었었습니다. 그때는 다양한 근무 형태라는 주제로 같이 한 1년 전에 이것도 예상 문제 54번으로 풀었었던 것 같은데, 그때 뭐 유연 근무제도 있고 근무 시간을 줄이는 것, 근무 시간 단축도 있고, 뭐 시간 바꿔서 하는 것, 뭐 장소를 바꿔서 하는 것, 이런 것들 다 다양한 근무 형태에 들어간다라고 설명을 드리고, 이 다양한 근무 형태가 왜 시작되고 있나, 코로나19 같은, 또는 요즘에 아이들 출산율이 떨어지고 있기 때문에 집에서도 일할 수 있게 하려고 뭐 이런 것들 답으로 생각했었고요. 이 다양한 근무 형태의 문제점, 그리고 해결 방안 이런 것도 같이 봤었죠. 같이 답 먼저 살펴볼게요. 47번의 답은 2번이고요. 2번. 48번의 답은 1번이 답입니다. 이제 대부분 답은 쉽게 다 맞추신 것 같아요. 내용만 얼른 가볍게 보고 넘어갈게요. 자, 여자가 먼저 물어봅니다. 자, 근로자 스스로 일하는 시간과 장소를 선택할 수 있게 하는 유연근무제라고 말하고 있죠. 자, 이것도 정리된 걸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유연근무제에 대해서 여자가 설명합니다. 자, 유연근무제는 근로자가 일하는 시간과 장소를 선택할 수 있게 하는 거다. 이게 유연근무제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자, 그리고 정부는 실업 문제에 대한 해법, 실업이라는 건 직장을 잃는 거죠. 일자리 문제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실업, 일자리 문제. 자, 이걸 해결하기 위한 방법, 해법이라고 볼 수 있죠. 해법으로 제시한 이 유연근무제 공기업에서 먼저 실시하기로 했대요. 자, 그러면 여기 보세요. 여기 밑에 유연근무제 공기업 나와 있죠. 공기업에서 먼저 실시할 계획이다. 여기서 2번 답인 거 바로 확인할 수 있겠네요. 2번이 답입니다. 또 한 가지 유연근무제 목적이 기존의 근무시간 축소라고 했는데 유연근무제 목적이 뭐예요? 일자리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라고 나와 있죠. 4번 틀린 것도 여기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여자 물어봐요. 김 교수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물어보죠. 그리고 남자가 이야기합니다. 보세요. 자, 출퇴근이 어려운 상황에 처한 사람은 환영할 거예요. 왜냐면 일하는 시간과 장소 선택할 수 있으니까 출퇴근이 어려우면 집에서도 일할 수 있고 집 근처에 카페에서도 일할 수 있고 또 좀 더 늦은 시간에 출근할 수도 있으니까 그런 사람들은 환영할 거예요. 더 중요한 말 하지만 나오죠. 이 뒷부분 잘 보셔야 합니다. 이 빨간색 부분이 남자가 말하고 있는 이 유연근무제의 문제점에 대해서 지금 쭉 이야기하고 있어요. 문제점 뭐래요? 이 제도가 잘못하면 비정규직 확대라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대요. 그리고 또 문제가 뭐예요? 일자리가 늘어나지 않기 때문에 실업 문제 해결할 수 없을 것 같대요. 왜요? 기존 인력, 원래 일하는 사람이 근무 시간, 일하는 시간을 축소하지 않고 탄력적으로 운영, 내가 원하는 시간을 정해서 일하는 것만으로는 일자리가 더 이상 늘어나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실업 문제 해결할 수 없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죠. 자, 그리고 밑에 부분은 남자가 말하는 해결 방법입니다. 이 유연근무제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설명하고 있죠.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자, 기존 노동자들이 정규 노동시간, 정해져 있는 이 정규예요. 규칙적으로 정해져 있는 노동시간을 1시간씩 줄이면 20%의 신규 채용이 가능하대요. 그래서 근무시간 단축이 유연근무제보다 더 효과적입니다. 뭐예요? 이 실업 문제 해결하는 데 있어서 근무시간 단축이 더 효과적입니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 되겠죠. 자, 그래서 밑에 남자 말하는 태도, 답은 몇 번일까요? 남자는 유연근무제 효과에 대해서 의심하고 있다. 1번이 답입니다. 자, 왜요? 여기 하지만 뒷부분에 보면 근무시간 축소 없이 일자리 늘어나지 않기 때문에 일자리 문제 해결할 수 없습니다. 라는 부분에서 비판하고 있다, 의심하고 있다 라고 볼 수 있겠죠.
나머지 답 틀린 거 보면요. 근무 시간 단축에 대해 우려, 걱정하고 있다. 근무 시간 단축에 대해서는요. 찬성하고 있어요. 근무 시간 단축하는 것이 효과적일 겁니다. 라고 말해서 이걸 우려하고 있다라는 건 아니죠. 2번은 뒷부분 우려 틀렸고요. 3번 정부의 실업 문제 해결 방안이 유연근무제였어요. 정부가 실업 문제 해법으로 유연근무제를 들고 있는데 이 교수는 글쎄요. 이것은 환영하겠지만 이 더 큰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지지하는 게 아니라 반대하고 있는 거 확인할 수 있겠죠. 자, 처음에 문제 풀기 전에 설명드린 것처럼 지지는 다른 사람의 의견에 대해서 찬성하면서 그것을 적극적으로 하자라고 응원할 때, 힘을 더할 때 지지하다라고 합니다. 지지하다 반대는 반대라고 볼 수 있어요. 자, 여기서 남자의 의견은 정부의 이런 유연근무제 해결 방법, 유연근무제에 대해서 지지하는 게 아니라 반대하고 있는 거죠. 자, 마지막 4번 공기업에서 유연근무제 시행하는 것에 대해 공기업에서 유연근무제 하는 것에 대해서 불만을 이야기하는 건 아니죠. 더군다나 공기업에서 먼저 실시하기로 했으니까 아직 시작한 건 아니에요. 실시하기로 했습니다. 라는 것은요, 앞으로 할 예정이다, 하기로 약속되었다 라는 의미이기 때문에 아직 시작된 것은 아닙니다. 자, 이해되시죠? 여기서 내용 보시면요, 이 유연근무제에 대한 반대와 남자는 유연근무제의 해결 방법으로 근무시간 단축을 이야기하고 있다 라고 볼 수 있겠네요. 자, 답은 각각 2번과 1번에 해당합니다. 릴리님이 축소와 단축 어떻게 다른가요? 물어보셨는데요. 자, 같이 볼게요. 자, 축소라는 것은 줄이다 라는 뜻으로 쓰이죠. 자, 그런데 단축은 이런 경우에 씁니다. 자, 어떤 시간 또는 어떤 거리, 길이와 관련된 거리, 이것을 줄이다 라는 의미로 쓸 때는 단축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단축이 모든 상황에서 쓸 수 있는 게 아니라요. 시간을 줄일 때 또는 어떤 거리를 줄일 때 단축이라고 하죠. 이 단축과 반대되는 말이 연장이라고 합니다. 정해져 있는 시간을 좀 더 늘리거나 거리를 조금 더 늘릴 때 우리는 연장하다 라고 말을 하죠. 이해되시죠? 다른 거 단어 한번 볼까요? 자, 단어도 같이 한번 보면요. 여기서 특별히 어려운 단어는 없는 것 같고, 탄력적? 이거 하나 보고, 아까 단축 물어보셨죠? 단축 같이 봤고요. 실업도 한번 볼까요? 공기업도 한번 볼게요. 근무, 이거 이렇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이해 안 되는 단어 있으면 질문해 주세요. 자, 실업 이럴 때 이 실자가 일타라는 뜻입니다. 일타, 없어지다 라는 뜻이고, 이 뒤에 나오는 이 업자가 직업이라는 뜻이에요. 직업, 일이라는 뜻이죠. 합치면 일을 일타, 일을 없어지다 이런 뜻이 되겠죠. 자, 그래서 실업이라고 하면요, 일이 없어지다, 일자리가 없다 라는 뜻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되시죠? 자, 공기업이라고 하면요, 이 공자가 국가에서 운영하는 기업이라는 뜻이에요. 국가가 운영하는 기업 이런 뜻입니다. 반대로 개인이, 한 사람이 운영하는 기업은 사기업이라고 볼 수 있겠죠. 사기업, 공기업. 아까 우리 앞에서 국영, 민영 이렇게 봤었는데 그것과 비교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근무 볼게요. 근무는 일이라는 뜻입니다. 근무 시간이라고 하면 일하는 시간, 일하는 시간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탄력적 한번 볼까요? 자, 탄력적 잘 듣고 여러분 앞에서 공부했던 단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탄력적 이런 뜻이에요. 상황에 맞게 변화하는 상황에 맞게 대처하다. 이런 뜻이에요. 탄력적, 탄력적으로 라고 하면. 앞에서 공부했던 단어 뭐 생각나시나요? 우리 그 보자기 이야기 나왔을 때. 융통성 생각나시죠? 융통성과 비슷합니다. 융통성 있다, 탄력적으로 어떤 일을 한다라고 하면 둘 다 변화하는 상황에 맞게 상황에 맞춰서 어떤 일을 하다, 어떤 일을 맞춰서 하다라고 볼 수 있고요. 또 같은 의미로 유연하다, 유연한, 유연성이라고 해도 상황에 맞게 변화하면서 맞춰서 일하다, 대응하다라는 뜻으로 쓰입니다. 여기 나온 탄력성, 탄력적, 융통성, 융통적이다, 유연성, 유연하다 뭐 이런 단어들 모두 다 바뀌는 것에 맞게 고정되어 있지 않고 주변에 달라지는 상황에 맞춰서 대응할 수 있다. 이런 뜻이 됩니다. 자유라고 하셨는데 자유라는 뜻은 아니고요. 정해진 대로만 하지 않고 정해진 대로 규칙대로 하지 않고 변화에 따라서 맞출 줄 안다. 맞춰서 뭔가 대응할 줄 안다. 이런 성격을 탄력적, 융통성, 유연성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이해되시죠? 자, 또 질문 있으신가요? 자, 없으면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여기 나와 있는 유연근무제와 근무시간 단축 이런 단어들은 충분히 앞으로도 토픽 시험에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런 단어들은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에 마지막 49번, 50번 문제 보도록 할게요. 와, 한눈에 딱 봐도 비빔밥이라는 단어가 지금 반복되고 있네요. 비빔밥과 관련한 뭔가 내용이 나올 것 같다라는 거 생각하실 수 있겠죠. 자, 잘 들어보시고 이와 관련한 문제 풀어보시면 되는데, 자, 첫 번째는 들은 내용과 같은 것, 두 번째는 남자의 태도죠. 자, 남자의 태도 보면 어떤 것을 필요하다, 필요함을 주장한다, 방법을 제안한다, 평가한다, 홍보하는 방법을 강구한다 라고 나왔습니다. 자, 먼저 여러분들 들어보시고 문제 먼저 한번 풀어주세요. 다음을 듣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2번 읽겠습니다. 비빔밥의 유래에 대해서는 다양한 이야기가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중 첫 번째가 조상에게 제사를 지낸 뒤에 제사상에 올린 여러 음식을 한 그릇에 비벼 먹은 것에서 비빔밥이 탄생했다는 설입니다. 두 번째는 바쁜 농사철에 시간을 절약하기 위해서 큰 그릇에 음식 재료를 한꺼번에 다 놓고 비벼서 나눠 먹은 것에서 유래했다는 이야기입니다. 마지막으로는 설 전날인 12월 마지막 날에 음식을 남긴 채로 새해를 맞이하지 않기 위해서 남은 음식을 다 비벼 먹은 것에서 유래했다는 설도 있습니다. 비빔밥의 탄생에 대한 여러 이야기가 전해지지만 어쨌든 비빔밥은 한국을 대표하는 음식으로 외국인들도 인정하는 영양식입니다. 먹으면 먹을수록 매력적인 맛을 지닌 비빔밥은 영양이 풍부할 뿐만 아니라 조화와 화합을 상징하는 음식이기도 합니다. 다시 들으십시오. 비빔밥의 유래에 대해서는 다양한 이야기가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중 첫 번째가 조상에게 제사를 지낸 뒤에 제사상에 올린 여러 음식을 한 그릇에 비벼 먹은 것에서 비빔밥이 탄생했다는 설입니다. 두 번째는 바쁜 농사철에 시간을 절약하기 위해서 큰 그릇에
음식 재료를 한꺼번에 다 놓고 비벼서 나눠 먹은 것에서 유래했다는 이야기입니다. 마지막으로는 설 전날인 12월 마지막 날에 음식을 남긴 채로 새해를 맞이하지 않기 위해서 남은 음식을 다 비벼 먹은 것에서 유래했다는 설도 있습니다. 비빔밥의 탄생에 대한 여러 이야기가 전해지지만 어쨌든 비빔밥은 한국을 대표하는 음식으로 외국인들도 인정하는 영양식입니다. 먹으면 먹을수록 매력적인 맛을 지닌 비빔밥은 영양이 풍부할 뿐만 아니라 조화와 화합을 상징하는 음식이기도 합니다. 49번 50번 자, 답 여러분들 좀 더 올라오시는 거 기다렸다가 같이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볼까요? 들은 내용과 같은 것 49번의 답은 3번이고요. 이것도 바로 나와 있었죠? 다양한 유래가 있다 라는 표현으로 50번의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자, 같이 보도록 할게요. 이것도 내용을 한번 살펴보면요.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위에 남자의 말 앞부분은 모두 다 비빔밥이 어디에서 시작되었다, 비빔밥이 무엇 때문에 만들어졌다라는 유래에 대해서 말하고 있어요. 유래는 처음으로 시작된 것, 처음으로 어디에서부터 시작되었는지 그 기원, 처음 시작이죠. 그 기원을 찾는 것을 유래라고 합니다. 자, 보면 이거 비빔밥에 대한 설명이고요. 이런 비빔밥. 근데 이것의 유래에 대해서 비빔밥을 언제 시작됐는지에 대해서 다양한 이야기가 전해지고 있어요 라고 이야기하죠. 그래서 이 부분에서 3번 답을 확인할 수 있겠네요. 비빔밥 유래에 대한 다양한 이야기가 있다 라는 게 답이 되겠죠. 자, 그래서 이 유래에 보면요. 첫 번째는 제사 문화, 두 번째는 바쁜 농사철, 시간 절약하려고 먹은 것, 마지막은 설 전날에 이제 새로운 음식으로 음식을 해서 1월 1일 새해를 맞아야 하니까 남은 음식 남기지 않으려고 비벼 먹었다. 세 가지 이야기, 유래를 이야기하고요. 자, 어쨌든 이라는 표현을 통해서 이 뒷부분은 비빔밥은 외국 사람들도 인정하는 영양식이다. 영양도 풍부하고 조화까지 있다라고 해서 비빔밥의 좋은 점 두 가지를 이야기하면서 비빔밥에 대해서 평가하고 있는 내용이죠. 자, 그래서 틀린 거 보면요. 비빔밥 외국인이 가장 좋아하는 한국 음식. 외국인 나와 있는 거 여기밖에 없죠. 외국인이 좋아한다라는 표현이 아니라 외국인도 인정하는 영양 있는 음식이다라고 했기 때문에 가장 좋아한다. 틀렸습니다. 자, 2번 비빔밥 조상들을 위한 제사 음식으로 준비했다라고 했는데요. 제사 문화 어떻게 나와 있어요? 제사를 지낸 뒤에 제사상에 올린 음식을 비벼 먹었다라고 나오죠. 그럼 이거 조상들을 위해서 차린 음식이 비빔밥이 아니라 제사를 지내고 끝난 음식, 남은 음식을 비벼 먹은 게 비빔밥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조상들을 위한 제사 음식이다 라는 게 틀렸네요. 자, 마지막 4번 새해 첫날에 새로 만들었다라고 했는데요. 여기에 설 전에, 새해 전에, 전날에 음식을 안 남기려고 남은 음식 비벼 먹었다라고 나와 있죠. 새해 첫날 틀렸습니다. 자, 답은 3번이 될 수밖에 없겠네요. 자, 넘어가서 50번 보면요. 윗 내용은 비빔밥이 어떻게 시작됐는지 유래에 대해서 설명하고, 자, 어쨌든 다음 부분에 비빔밥은 영양도 풍부하고 조화와 화합을 상징하는 음식입니다 라는 의미로 비빔밥이 어떤 음식인지 평가하고 있다. 3번이 답이 되겠죠. 뭐 다른 거 틀린 거 보면요. 변화가 필요하다. 비빔밥 변화에 대해서는 이야기 안 했죠. 비빔밥 유래를 밝히기 위한 방법을 제안, 유래에 대해서는 말하긴 했지만 비빔밥 유래, 언제 비빔밥을 처음 먹었는지 그거 밝히기 위해서 이런 노력해야 돼요 라는 말은 안 나왔어요.
아예 유래가 나왔죠. 첫 번째 유래, 두 번째 유래, 마지막 세 번째 유래에 대해서 밝혔지 유래를 찾기 위한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하진 않았습니다. 마지막 외국인에게 비빔밥 알리기 위한 홍보 방법 강구 뭐예요? 방법을 찾다라는 뜻입니다. 방법을 찾고 있지 않고요. 홍보도 필요 없죠. 왜요? 외국인이 인정하고 있으니까 굳이 홍보할 필요 없어요. 모두 다 알고 있는 비빔밥의 가치에 대해서 비빔밥이 어떤 좋은 점이 있는지에 대해서 마지막 부분에 평가하고 있는 내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비빔밥에 대해서는 여러분도 잘 아시죠? 이렇게 밥에 여러 가지 나물이나 반찬을 넣어서 비벼 먹는 건데요. 한국을 대표하는 음식 중에 한 가지가 되었습니다. 자, 근데 이런 비빔밥뿐만 아니라 요즘에 뉴스 보면 외국에서 그 김밥도 유행하고 있다라고 한다고 하더라고요. 김밥, 비빔밥 이런 한국 음식과 관련해서도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특히 비빔밥은 영양이 풍부하다라고 하는데 여러 재료가 섞이기도 하고 또 주로 나물들이 채소들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우리 이전에 공부했었던 그런 비건 있죠? 채식을 하는 사람들의 좋은 음식으로 평가받고 있대요. 김밥과 함께. 그래서 이거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여러 재료, 여러 색이 함께 섞인다라는 뜻에서 조화와 화합, 서로 모여서 힘을 합치는 조화와 화합을 상징하는 음식이다 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이것도 넘어가기 전에 단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단어 보면요. 여기 문장 표현 무엇에서 비롯되다 이거 한번 보고요. 또 어쨌든 이거 표현 같이 보고요. 또 남은 거는 특별히 어려운 단어 없는데 여러분들 질문할 단어 있으신가요? 물어볼 단어? 있으시면 물어보세요. 질문하세요. 일단 저는 이 정도 한번 정리해 볼게요. 자, 무엇에서 비롯되다 라는 문장 표현은 이렇게도 바꿔 쓸 수 있어요. 어디에서 유래되다 라는 표현으로 바꿔 쓸 수 있습니다. 아까 제가 유래라는 게 처음으로 시작되다 라는 뜻이었죠. 그래서 무엇에서 비롯되다, 무엇에서 유래되다 라고 하면 어디에서 처음으로 시작되다 라는 뜻이에요. 의미 자체가. 다음에 어쨌든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앞말과 뒷말 어떻게 연결되는지 봐야겠죠? 이 어쨌든이라는 표현은요. 어떻게 되었든 어찌 되었든지 이런 뜻이에요. 이게 줄어든 표현인데요. 자, 어찌 되었든 어떻게 되었든 이 말 자체는 이런 뜻이 있어요. 앞 내용이 어떤 내용인지와는 관계없이 상관없이 뒷내용을 연결할 때 어쨌든 어찌됐든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자, 어쨌든과 같은 의미의 접속사가 한 편이에요. 그러니까 앞 내용과 뒷 내용이 서로 관계없을 때 서로 관련 없는 관계없는 내용을 연결할 때 어쨌든 또는 한편이라고 쓸 수 있는데요. 주로 글에서 쓸 때는 한편이라고 쓰고요. 말할 때 구어체에서는 어쨌든 어쨌든지 이렇게 사용합니다. 여러분들 구분하실 때 어쨌든은 주로 구어체에서 자주 사용하고 한편은 글 쓸 때 문어체에서 자주 사용하는 표현이다. 이렇게 구별해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단어까지 봤는데 오늘 마지막 50번까지 같이 문제 풀고 살펴봤어요. 또 이외에 질문 있으신가요? 궁금한 점? 수아님이 화합을 상징하는 마지막 54번 쓰기에 사용해도 될까요? 이렇게 물어보셨네요. 이 부분이죠. 조화와 화합을 상징하는 음식입니다. 이 문장 그대로 쓰기에 사용해도 되는가 물어보셨죠? 자, A의 의미에 대해서 쓸 때 문장 이렇게 쓰시면 됩니다. 이때는
A는 이것을 상징한다. 이렇게 볼 수 있죠. 54번에서 쓰셔도 돼요.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토픽 점수는 한국어 능력 이것을 상징한다. 이렇게 볼 수 있죠. 내가 받은 토픽 점수가 나의 한국어 능력이 어느 정도인지 이것을 상징한다 라고 볼 수 있어요. 뭐 위에서 쓴 것처럼 상징 하는 것이다. 이렇게 써도 어차피 같은 의미가 됩니다. 네, 이렇게 쓰시면 되겠죠. 문장 그대로 활용해서 54번에 쓰셔도 가능합니다. 수아님이 좋은 질문 해주셔서 같이 쓰기까지 연결해서 볼 수 있었네요.